누구에게도 편히 하지 못한 이야기를 들어주시겠어요? 저는 지금 70이 넘은 할머니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나이에 이런 이야기를 꺼내려고 하는지 아세요? 사실 부끄러운 이야기거든요. 자식들한테도 제대로 말하지 못한 이야기를요. 혹시 여러분 중에도 있으실까요? 인생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경험이요. 그것도 정말 예상도 못한 방식으로 말이에요. 저는 그런 일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이후에 벌어진 일들이었어요. 제 인생의 결말이 왜 이런 결말이 되었는지, 그리고 왜 이 이야기를 꺼내려는지 그 이유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23대 결혼해서 45년을 남편과 함께 살았어요. 평범한 가정주부였죠. 아들 둘, 딸 하나 키우면서요.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68살에요. 심장마비였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냥 슬픈 줄만 알았어요. 남편 일은 슬픔만 있는 줄 알았다고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진짜 지옥은 그 다음부터 시작됐어요. 자식들이 하나둘씩 등을 돌리기 시작했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 생각해봐도 이해가 안 가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싶어서요. 큰아들이 먼저 저에게 말하더라고요. 이제 작은 집으로 이사를 가시라고요. 자기들도 살기 힘들다고요. 둘째 아들은 아예 연락을 끊어버렸어요. 딸은 시댁 눈치 본다면서 멀리했고요. 결국 저는 길거리로 나가게 됐습니다. 진짜 노숙을 했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땠을까요? 평생 가정주부로만 살던 사람이 갑자기 혼자가 된다면요. 그런데 이 이야기에는 반전이 있어요. 정말 예상도 못한 반전이요.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려는 거예요. 인생은 정말 끝까지 살아봐야 아는 것 같아요. 저도 그때는 몰랐거든요. 내가 이런 사람이었다는 걸요. 내게 이런 힘이 있었다는 걸요. 지금 저는 작은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식들이 다시 저를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참 아이러니하죠. 제가 제 이야기 들려드리니까 여러분도 댓글로 이야기 들려주세요. 제가 다 읽고 답해드릴 겸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시거나 힘든 일 겪고 계신 분들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저한테 털어놓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남편이 죽던 그 날부터요. 남편이 죽던 그날이 아직도 생생해요. 아침에 평소처럼 일어나서 아침밥 차려주고 있는데 갑자기 쿵 소리가 나더라고요. 화장실에서요. 달려가 보니까 남편이 쓰러져 있더라고요. 얼굴이 새파래져서요. 그때 저는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119 부르고 병원 가고 했는데 의사가 말하더라고요. 이미 돌아가셨다고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아침에만 해도 멀쩡했는데요. 어제도 같이 저녁 먹고 텔레비전 보고 잤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없어진다고요? 장례식 때는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자식들도 다 와서 울고 그랬어요. 그때만 해도 저는 생각했거든요. 이제 자식들이랑 더 가까워지겠구나 하고요. 아버지 없으니까 엄마라도 더 챙겨주겠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완전히 착각이었어요. 장례 끝나고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큰아들이 저를 불러내더라고요. 카페에서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무슨 중요한 얘기가 있다면서요. 가보니까 큰아들 부부가 와 있더라고요. 며느리 얼굴이 좀 이상하긴 했어요. 뭔가 어색했거든요. 그런데 아들이 하는 말이 정말 충격이었어요. 아버지 보험금 정리하고 집도 정리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엄마는 이제 혼자 사니까 이 큰 집에 살 필요가 없지 않겠냐고요. 작은 원룸이나 고시원으로 이사를 가시는 게 어떻겠냐고요. 저는 처음에 무슨 소리인지 이해를 못했어요. 이 집이 우리 집인데요. 남편이랑 25년을 산 집인데요. 왜 제가 나가야 해요? 그런데 아들이 말하더라고요. 아버지 빚도 있고 자기들도 아이들 키우느라 힘들다고요. 집을 팔아서 정리를 해야겠다고요.
그러면서 제게는 조금씩 용돈을 드리겠다고 하더라고요. 용돈이라니요. 저는 그 집의 주인인데 용돈을 받아야 한다고요? 며느리는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그냥 고개만 끄덕이면서요. 나중에 안 일이지만 며느리가 먼저 제안한 일이었어요. 시어머니 모시고 살기 싫다고 해서 이런 계획을 세운 거였어요. 집에 돌아와서 둘째 아들한테 전화했어요. 형이 이런 말을 한다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봤어요. 그런데 둘째는 더 차갑더라고요. 자기는 상관없다고 하더라고요. 형이 알아서 하라고요. 딸한테도 전화했어요. 딸이라도 엄마 편을 들어주겠지 싶어서요. 그런데 딸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시댁에서 뭐라고 할까봐 걱정된다면서 오빠들이 결정한 대로 하시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이게 내가 키운 자식들인가 싶었어요. 내가 뭘 잘못했나 하고 밤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도 가족 때문에 힘드셨던 일 있으시면 댓글로 털어놓으세요. 저도 들어드릴게요. 같이 마음 나눠봐요. 혹시 제가 너무 의존적이었나요? 남편한테만 기대고 살았나요? 그런데 그게 잘못인가요? 그 시대 여자들은 다 그렇게 살았는데요. 자식들이 연락도 점점 안 되더라고요. 제가 전화하면 바쁘다고 하고 나중에 연락드린다고 하고는 연락이 없어요. 문자 보내도 답장이 없고요. 그러다가 정말 집을 팔겠다고 하더라고요. 부동산 중개사까지 데려와서요. 저는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작은 원룸 하나 얻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보증금 1,000만 원짜리요. 그리고 매월 용돈 50만 원씩 주겠다고 했어요. 그걸로 살라고요. 정말 기가 막혔어요. 내 집을 팔아서 그 돈으로 더 큰 집을 사면서 저한테는 원룸 하나만 얻어주겠다고요. 그런데 저는 반박할 말이 없더라고요. 법적으로도 그렇고 현실적으로도 그렇고요. 남편 명의로 된 집이었거든요. 상속받을 권리는 있지만 자식들이 다 반대하니까요. 결국 집을 나와야 했어요. 25년을 살던 집을요. 남편과의 추억이 가득한 집을요. 짐을 싸면서 정말 많이 울었어요. 이게 맞나 싶었어요. 내가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나 싶었어요. 자식들은 이사하는 날에도 안 왔어요. 이사업체 사람들만 와서 짐을 옮겨갔어요. 저는 그 빈집에 혼자 서 있었어요. 그때 정말 느꼈어요. 아, 나는 이제 진짜 혼자구나. 정말 아무도 없구나. 원룸에 들어가서 며칠을 울기만 했어요. 먹지도 못하고 잠도 못 자고요. 이럴 줄 알았으면 남편을 더 잘해줄 걸 그랬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내 이름으로 된 뭔가라도 만들어 둘 걸 그랬어요. 하지만 후회해도 소용없더라고요.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으니까요. 원룸에서 2달쯤 살았을까요? 그런데 용돈이 안 들어오더라고요. 큰아들한테 전화해도 안 받고 문자 보내도 답장이 없고요. 나중에 겨우 연락이 되어서 물어보니까 요즘 사업이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요. 그런데 조금이 1달이 되고 2달이 되더라고요. 월세는 밀리고 전기요금도 밀리고요. 냉장고에는 먹을 것도 없어지고요. 그래도 자식들한테 손 벌리기가 싫더라고요. 이미 한번 배신당했는데 또 매달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가 정말 돈이 떨어졌어요. 통장에 몇천 원밖에 안 남았더라고요. 월세 독촉장은 계속 오고요. 그때 정말 막막했어요. 어떻게 살아야 하나 싶었어요. 일을 하자니 나이도 많고 경력도 없고요. 평생 가정주부만 했는데 누가 저를 써주겠어요? 결국 집에서 쫓겨났어요. 집주인이 직접 와서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월세를 석 달이나 밀렸거든요. 짐도 다 압류당하고요. 그렇게 저는 길거리로 나앉게 됐어요.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내가 이런 처지가 될 줄은요. 처음에는 찜질방에서 잤어요. 그나마 따뜻하고 씻을 수도 있고요. 하루에 10,000원이면 잘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돈이 있어야 하는 일이에요. 돈이 떨어지니까 진짜 길거리에서 자야 했어요. 지하철역 의자에서 자고 공원 벤치에서 자고요. 겨울이었는데 정말 추웠어요. 밥은 어떻게 먹었냐고요? 복지관 무료 급식소 다녔어요. 처음에는 정말 부끄러웠어요. 저랑 비슷한 나이 할머니들이 줄 서 있는데 저도 그 줄에 서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배가 고프니까 자존심이고 뭐고 없더라고요. 하루 한 끼라도 먹어야 살 수 있으니까요. 그때 정말 사람들 시선이 무서웠어요. 더러운 옷 입고 씻지도 못해서 냄새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피해 가더라고요. 특히 젊은 사람들은 저를 보면 얼굴을 찌푸리고요. 이게 사람 사는 건가 싶었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떨어져야 하나 싶었어요. 밤에는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무서웠거든요. 여자 혼자 길거리에 있으니까 위험하기도 하고요. 술 취한 사람들이 시비 걸기도 하고요. 한 번은 정말 죽고 싶었어요. 한강에 가서 뛰어들까 싶었어요. 이렇게 사는 게 사는 건가 싶어서요. 자식들이 저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도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은데 제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싶었어요. 그런데 막상 한강에 서니까 무서우더라고요. 그리고 억울하기도 했어요. 내가 왜 죽어야 해? 잘못한 게 뭔데? 그래서 다시 돌아왔어요. 그리고 생각했어요. 일단 살아보자. 어떻게든 살아보자. 그때 정말 알았어요. 사람이 어디까지 떨어질 수 있는지를요. 아니, 그때는 몰랐어요. 이게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걸요. 길거리 생활을 한 달쯤 했을까요? 그때 한 할머니를 만났어요. 저보다 더 나이 많으신 분이었는데 같은 처지더라고요. 그 할머니가 저한테 말해주셨어요. 어디 가면 일을 시켜준다고요. 청소 일이긴 하지만 하루 3만 원은 받을 수 있다고요. 처음에는 그런 일을 내가 할 수 있을까 싶었어요. 평생 청소일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배가 고프니까 해보겠다고 했어요. 새벽 5시에 만나서 상가 청소를 하는 일이었어요. 가게 앞 바닥 닦고 유리창 닦고 그런 일이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허리는 아프고 손은 트고요. 그런데 신기한 게 있더라고요. 일을 하니까 마음이 조금 편해지는 거예요. 뭔가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앉아있을 때보다는 낫더라고요. 그 할머니가 참 고마웠어요. 저를 챙겨주시더라고요. 일 끝나고 같이 라면도 끓여 먹고 그랬어요. 오랜만에 따뜻한 음식을 먹으니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할머니도 비슷한 사연이 있으셨어요. 남편 죽고 아들한테 버림받아서 혼자 사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벌써 3년째 이런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할머니가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3년이나 이런 생활을 할 수 있지? 그런데 저도 하다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사람은 적응하는 동물이구나. 일주일쯤 지나니까 조금 익숙해졌어요. 그리고 3만 원씩 모으니까 일주일에 20만 원 정도는 벌 수 있더라고요. 그 돈으로 고시원 방 하나 얻었어요. 정말 작은 방이었어요. 침대 하나 들어가면 끝인 방이요. 그런데 그래도 제 공간이 생긴다는 게 그렇게 기쁠 수가 없더라고요. 고시원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제대로 씻었어요. 한 달 넘게 제대로 못 씻었거든요.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보는데 깜짝 놀랐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요. 머리는 텁수룩하고 얼굴은 까맣게 탔고요. 손은 일 때문에 거칠어져 있고요. 이게 나인가 싶었어요. 그런데 묘하게 기분이 나쁘지는 않았어요. 이 모든 게 내가 해낸 일이구나 싶었거든요. 누구 도움 없이 내 힘으로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그날 밤에 자식들 생각이 났어요. 지금 저를 보면 뭐라고 할까 싶었어요. 창피해할까? 아니면 미안해할까? 그런데 이상하게 섭섭한 마음보다는 다른 감정이 들더라고요. 뭐라고 해야 할까요? 홀가분한 기분이었어요. 아, 이제 정말 아무도 없구나. 정말 혼자구나. 그런데 그게 무섭지가 않더라고요.
오히려 자유로운 느낌이었어요. 그 할머니가 저한테 말해주셨어요. 처음에는 다들 이래요. 서로하고 억울해하고 그래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다르게 생각하게 된다고요. 정말 그랬어요. 며칠 더 지나니까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자식들한테 버림받은 게 오히려 잘된 일일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이제 눈치 볼 사람도 없고 간섭받을 일도 없고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잖아요. 그때부터 조금씩 다른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이런 청소 일만 계속 할 건 아니잖아요. 뭔가 다른 일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도 그런 순간이 있으셨나요? 절망 속에서 작은 희망을 발견하는 순간이요. 저는 그때가 정말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던 것 같아요. 청소 일을 석 달쯤 했을까요? 그런데 뭔가 아쉽더라고요. 이것만 하고 살기에는 제가 아직 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70이면 요즘 시대에 그렇게 늙은 나이도 아니잖아요. 그러던 중에 우연히 반찬가게 할머니와 알게 됐어요. 청소하러 갔던 상가에 있는 작은 반찬가게였는데 할머니가 혼자 운영하고 계셨어요. 그 할머니가 저를 보더니 말하시더라고요. 손놀림이 좋아 보인다고요. 혹시 반찬 만들어 본 적 있냐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평생 집에서 요리했거든요. 45년을 가족 밥 해주면서 살았으니까요. 그런데 그게 돈이 될 줄은 몰랐어요. 할머니가 제안하시더라고요. 아르바이트로 와서 반찬 만드는 걸 도와달라고요. 하루에 5만 원 주신다고 하셨어요. 청소 일보다 훨씬 많은 돈이었어요. 처음에는 자신이 없었어요. 집에서 가족 먹을 것만 해봤지 파는 음식을 만들어 본 적은 없거든요. 그런데 할머니가 괜찮다고 하시더라고요. 하면서 배우면 된다고요. 그렇게 반찬 가게에서 일을 시작했어요. 새벽 6시에 나가서 저녁 6시까지 일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하루 종일 서서 일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신기했어요. 제가 만든 반찬을 사람들이 사가는 걸 보니까 뿌듯하더라고요. 누군가가 제가 만든 음식을 먹는다는 게 이렇게 기쁜 일인지 몰랐어요. 특히 단골 손님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제가 만든 김치찌개를 좋아하는 할아버지도 계시고 제가 만든 나물을 좋아하는 아주머니도 계시고요. 그분들이 맛있다고 말해주실 때마다 정말 힘이 났어요. 아, 나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할 수 있구나 싶었어요. 반찬가게 할머니가 저를 정말 잘 챙겨주셨어요. 점심도 같이 먹고 일하는 방법도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고요. 오랜만에 사람다운 대접을 받는다는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그 할머니도 참 사연이 있으셨어요. 남편 돌아가시고 혼자 이 가게를 10년째 운영하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자식들은 다 외국에 살고 있다고 하시고요. 그 할머니가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이 들어서도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른다고요. 일이 있어야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그랬어요. 일을 하니까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자존감도 생기고요.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 아니구나 싶었어요. 몇 달 지나니까 할머니가 저한테 또 다른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배달 일도 해보지 않겠냐고요. 요즘은 배달 주문이 많이 들어온다면서 누군가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오토바이 운전할 줄 모르거든요. 그런데 할머니가 말씀하시더라고요. 자전거로도 할 수 있다고요. 가까운 곳은 자전거로 배달해도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전거 배달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어색했어요. 70 넘은 할머니가 자전거 타고 배달을 다니는 게 말이 되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의외로 반응이 좋더라고요. 손님들이 신기해하시면서 고마워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할머니가 직접 배달 와주신다면서 팁도 주시고 그랬어요. 그때 정말 느꼈어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구나.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나이는 상관없구나. 배달 일을 하면서 동네를 많이 돌아다니게 됐어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를 관찰하게 됐어요.
어떤 집에서는 뭘 많이 시켜 먹고 어떤 음식을 좋아하고 그런 것들을요. 그러다가 문득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도 이런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작은 반찬 가게라도 운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돈이 문제였어요. 가게를 내려면 보증금도 있어야 하고 장비도 사야 하고, 그런데 제가 모은 돈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어요. 그런데 반찬 가게 할머니가 또 도와주셨어요. 자기가 아는 분 중에 작은 점포를 임대해 주는 분이 계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조건이 괜찮다면서 소개해 주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러 갔는데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제 사정을 듣고는 보증금을 많이 깎아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처음 몇 달은 월세도 반만 받겠다고 하시고요. 그렇게 저는 드디어 제 가게를 갖게 됐어요. 정말 작은 가게였어요. 평수로 치면 5평도 안 되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저에게는 정말 큰 의미였어요. 제 이름으로 된 뭔가가 생긴 거잖아요. 평생 남편 이름, 자식 이름으로만 살다가 처음으로 제 이름으로 된 게 생긴 거예요. 가게 간판을 달 때 정말 떨렸어요. 뭐라고 이름을 지을까 고민하다가 그냥 정말 간단하게 지었어요. 엄마 손 반찬이라고요. 여러분도 그런 순간이 있으셨나요? 정말 내 것이 생기는 순간이요. 저는 그때가 정말 인생에서 가장 기뻤던 순간 중 하나였던 것 같아요. 엄마 손 반찬 가게를 연 지 반년쯤 됐을까요? 처음에는 손님이 별로 없었어요. 하루에 몇만 원 정도 매출이 나올까 말까 했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했어요.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반찬을 만들고 가게를 열었어요. 손님이 없어도 문을 열고 기다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둘씩 단골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많이 오셨어요. 저처럼 자식들이 멀리 있거나 연락이 안 되는 분들이요. 그분들과 이야기하면서 저도 위로를 많이 받았어요. 어떤 할아버지는 매일 오셔서 김치찌개 하나씩 사가시더라고요. 아내 돌아가시고 혼자 사신다면서 요리할 줄을 모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분들 보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저는 단순히 반찬만 파는 게 아니라 이야기도 들어드리고 그랬어요. 가끔은 서비스로 국물도 더 주고 반찬도 더 주고 그랬어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입소문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할머니가 친절하고 음식도 맛있다고 소문이 났어요. 그러더니 손님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1년쯤 지나니까 하루 매출이 20만 원까지 나오더라고요. 작은 가게치고는 꽤 괜찮은 매출이었어요. 그리고 월세도 제때 낼 수 있고 생활비도 충분히 벌 수 있게 됐어요. 그때 정말 뿌듯했어요. 내가 이런 일을 해낼 줄 몰랐거든요. 평생 남편한테 의존해서 살았는데 혼자서도 이렇게 할 수 있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그 다음에 벌어졌어요. 2년째 되던 어느 날 큰아들이 갑자기 가게로 찾아온 거예요. 처음에는 누군지 못 알아봤어요. 너무 오랫동안 못 봤거든요. 그런데 엄마라고 부르는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아들이 말하더라고요. 엄마가 가게를 한다는 소리를 들었다고요. 어떻게 알았냐고 물어보니까 동네 사람이 말해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들 표정이 좀 이상했어요. 미안하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미안하다고 말하더라고요. 자기들이 너무 심했다고요. 엄마를 이렇게 혼자 내버려둔 게 잘못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벌써 엄마가 이렇게 잘 지내고 계신다니까 놀랍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기쁘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하고요. 지금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뭐해요? 이미 다 지난 일인데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상했어요. 예전 같으면 아들이 찾아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런데 지금은 별로 감동이 없더라고요. 아들이 계속 말하더라고요. 이제 다시 모시고 살겠다고요. 가게도 그만두고 편히 쉬시라고요. 자기들이 용돈도 제대로 드리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싫더라고요. 이제 와서 뭔 소리예요?
저는 이미 제 길을 찾았거든요. 이 가게가 좋고 이 일이 좋은데 왜 그만둬야 해요? 그래서 말했어요. 고맙지만 괜찮다고요. 저는 이제 잘 지내고 있다고요.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아들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설마 엄마가 이런 말씀을 하실 줄 몰랐나 봐요. 계속 설득해 보려고 했는데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그 뒤로 둘째 아들도 오고 딸도 왔어요. 다들 미안하다고 하고 다시 모시고 살자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다 거절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알았거든요. 제가 혼자서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다는 걸요. 아니, 혼자가 더 편하다는 걸요. 자식들은 처음에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왜 편하게 살 수 있는 기회를 거부하느냐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편한 삶이 아니에요. 이게 제대로 사는 거예요. 지금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할 일이 있어요. 제가 만든 음식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세요? 자식들한테 의존해서 사는 건 진짜 사는 게 아니에요. 눈치 보고 간섭받고 그러면서 사는 건 사는 게 아니라고요. 이제 저는 누구의 아내나 엄마가 아니라 제 자신으로 살아갑니다. 정말 오랜만에 제가 누군지 알게 됐어요. 가끔 손님들이 물어보세요. 힘들지 않냐고요. 이 나이에 일하는 게 힘들지 않냐고요. 그런데 전혀 힘들지 않아요. 오히려 즐거워요. 물론 자식들과의 관계도 많이 좋아졌어요. 이제는 대등하게 만나요. 제가 당당하니까 아이들도 저를 다르게 대해요. 예전처럼 무시하지 않아요. 가끔 가게에 와서 도와주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는 제가 허락할 때만 오라고 해요. 제 일에 간섭하지는 못하게 해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인생은 정말 끝까지 살아봐야 아는 것 같아요. 저도 70이 넘어서야 진짜 제 인생을 시작했거든요. 나이가 많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시작하기에 늦은 때는 없어요. 그리고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걸 참고 견딜 필요는 없어요. 때로는 혼자가 더 나을 수도 있어요.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어요. 저는 이제 진짜 행복해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제 방식으로 살고 있거든요.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요.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세요. 어떤 상황에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저처럼요.